안녕하십니까. 코인 읽어주는 채널의 퀀트 투자자입니다. 금일은 제가 5월 30일 일요일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리고 6월에 대해서 이제 대비책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많이 내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향후에는 판단을 해야 될지, 지금 주변 돌아가는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6월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을 금일 방송을 보시면서 조금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주 21일 정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통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1800조 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25개국 정도에서는 현재 금지가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쭉 제가 역시 게시판에 올려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고, 보실 거는 전 세계 25개국에서 가상화폐를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했고,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 이 완전 금지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들은 뭐 지금 중국도 이제 완전 거의 뭐 공식적으로 이제 단속한다 그랬죠. 이때까지는 약간 계속적으로는 뭐 채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눈 감아주듯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또 이제 CBDC를 출시하니까 아예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네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게 있으면 방해되니까 이제는 좀 대놓고 이제는 금지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지 파란색, 빨간색으로 된 나라들이 대부분 25개국인데 이 나라들이 현재 금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재밌는 거는 뭐 북한 같은 데는 아직 방치하고 있는 나라, 뭐 이런 것, 이란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좀 권장을 해야 되는 나라,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반하는 나라들은 오히려 달러에 대해서 이게 좀 뭐 도입을 하거나 뭐 거래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비트코인들을 뭐 오히려 더 좋아하는 나라들도 있고, 특히나 이제 좀 좋아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면은 그 지중해 유럽의 그 금융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중소 작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몰타, 지브롤타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그 동유럽 쪽에 러시아 인근으로 해가지고 약간 그 작은 나라들, 그 다음 또 이제 있는 게 또 카리브해 쪽에 이제 약간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그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얘기하기를 조세 회피 지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죠. 뭐 버진 아일랜드부터 해가지고 이런 나라들이 이쪽에 많아요. 이런 쪽에서 사실은 금융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이 북유럽 쪽에 가면은 작은 나라들 몇 군데 있습니다. 뭐 리텐슈타인 뭐 이런 뭐 그다음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또 약간 암호화폐 쪽에 굉장히 전향적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 보면은 굉장히 조금 암호화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파란색, 빨간색 이런 데서는 지금 현재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 25개국 정도가 현재 금지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제가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 제네시스 블락이 움직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2월에 발행된 비트코인이 이동을 했다. 송금자가 나카모토 사토시인가 크레이그 라이트인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 내용은 사실은 크게 없어요. 처음에 제네시스 블락 비트코인이 처음에 생성될 때 50BTC가 코인베이스에서 이 개인 주소로 해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그 나카모토 사토시가 처음에 이제 50BTC를 만들어서 이동을 처음으로 한 것을 이제 그 블록체인의 처음 1번 블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50BTC가 이때까지는 그 채굴 쪽으로 해서 계속 들어오기만 했었는데 이 이동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사실은 디파이의 기원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2009년 1월 달인가 해서 이 타임지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 내용인데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라고 되어 있는 이 기사에서부터 비트코인이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내용이죠. 그래서 타임지 2009년 1월 3일 날 이제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라고 해서 이 우리말로 하면은 재무부 장관이 당시에 은행을 위해서 두 번째 구제 금융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아까 뉴스 신문에서 이제 이렇게 일면에 이렇게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나카모토 사토시가 2009년 1월 3일에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비트코인의 시작이 되거든요. 이 주소에 가보시면은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일부러 이 기사도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제가 이거를 적어놨죠. 사실은 이게 보시면은 그 비트코인의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을 나타낸 건데 코인베이스에서 이 익명의 주소로 해서 50BTC가 최초로 생성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BTC들이 채굴이 되면서 그 블록들이 계속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비트코인에 쓰여진 그 거래에 대한 기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 나카모토 사토시가 50BTC를 코인베이스에서 생성을 해서 그래서 이 주소로 처음에 이제 송금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엔 사실 코인베이스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2010년인가 뭐 11년인가 뭐 그때 있었는데 이건 아마 그 뭐 약간 베타 테스트 형태로 해서 아마 그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그 거래소가 미국에서 제일 오래되긴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이런 형태로 해서 시작이 되었다. 약간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에서는 성지 같은 이 거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쭉 보시면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쭉 2009년 1월 4일 날에 수신이 되었고 50BTC가 아까 그 개인 주소로 전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이동을 했다는 거죠. 50BTC가 이때까지는 이 나카모토 사토시가 잠적을 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여기 있었는데 이게 이 기사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10BTC와 40BTC로 뭐 이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는 건데 재밌는 거는 아까 이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 아까 이거 비판적인 내용을 쓴 거죠. 사실 이 내용 약간 꼬듯이 이 당시에 이제 금융위기 이런 게 나타나면서 당시에 이제 2009년에 그 구제금융을 미국에서 이제 돈 풀기를 시작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못마땅하니까 약간 이 내용을 갖다가 적어 넣었던 겁니다. 이 당시 약간 이게 NFT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실제로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여기 인풋에 보면은 이 16진수 이렇게 스크립트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스크립트에다 이 내용을 적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인풋에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를 여기 이렇게 적어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16 헥사 코드를 아스키로 컨버트 해 보면은 이렇게 The Times의 2009년 1월 3일 날에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나카모토 사토시가 약간 비판하듯이 해서 비트코인을 우리는 대안으로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뉴스 기사가 나타났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게 아까 이 주소입니다. 이 조회를 보면 이 주소에 보면은 처음에 50BTC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18.4BTC가 지금 남아 있고 대략적으로 한 30BTC는 지금 어디론가 지금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로 누구한테 날라간지 모르겠다. 뭐 여기는 이게 송금자가 이게 이때까지는 사라진 나카모토 사토시가 없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옮긴 건가? 아니면은 그 크레이그 라이트가 옮긴 건가? 그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 여기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나카모토 사토시는 아닐 거다. 뭐 이 처음에 관여했던 사람은 맞겠지만 이 나카모토 사토시가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이거 어디 자기 BTC 팔아먹으려고 옮긴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 익명으로 이렇게 주소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셀럽들이 이제 비트코인 폭락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결론적으로는 퍼드다. 퍼드라는 게 이제 뭐 두려움이나 불확실성, 의심에 대한 내용들이고, 이 바이낸스 CEO는 뭐 올해 기반이 강해졌다. 그 다음에 윙클보스도 뭐 괜찮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 약간 이 자산을 운영하는 앤서니 폼플리아노 같은 경우도 뭐 별로 그렇게 당국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개의치 않는다. 중국은 뭐 잠시 뭐 흔드는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보면은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파는 비트코인을 오래 한 보유자들이 사고 있다. 그래서 이제 큰 손들이 계속 이제 지금 저가 매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마이클 셀러가 또 요즘에 좀 유명하다기보다는 조금 사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클 셀러가 중국 마이닝 금지가 잘 보시면은 비트코인 채굴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고 다이닝 마이닝 업체들을 이익을 크게 늘릴 거다. 차이나 포드가 환경 보호를 진전시키고 비트코인 가치도 더욱 높이기. 차라리 중국은 빠져주는 게 낫다. 코인판에서 나가주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면서 이 마이클 셀러가 사실은 그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뭐 재단이나 뭐 그런 기관을 좀 설립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채굴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약간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앨런 머스크는 그냥 뛰어넘겠습니다. 이 사람은 뭐 거의 뭐 장사꾼도 뭐 중고차 파리만도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거의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페이팔에서는 암호화폐 출금을 허용을 하겠다라고 한 뉴스가 한 3일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어요, 사실. 요즘 이제 CBDC를 많이 하고 있는데 CBDC하고 이런 코인들하고는 사실 경쟁 관계가 되지는 않는다.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CBDC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는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CBDC는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리플 정도로 생각하시면, 리플은 리플 회사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발행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면은 그게 이제 디지털 화폐 CBDC가 되겠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랑은 상관없고 올해 이렇게 되면은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으면은 페이팔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약간 우리가 뭐 지금 뭐 그 CBDC 뭐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있지만 각각의 성격은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도 이런 개념에서 암호화폐 상품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역시나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더 많이 투자은행들이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뭐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P2P 시장, 베이킹 서비스, 뭐 이런 것들, 이자 주는 거, 뭐 이런 것들하고 사실 다 연관이 돼 있고, 주로 먼저 나타나는 거는 지금은 기업 고객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마 이게 점차 확대가 되면 뭐 ETF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뭐 개인 금융으로도 나타날 그런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9억 날렸다. 이 고란 기자가, 이 사람이 한 2, 3년 전부터 중앙일보 예전에 기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코린이 기자라면서 이제 중앙일보에다가 막 기사 쓰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 알고란이라고 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그 뭐 따로 이제 뭐 페이지 운영도 하고 이러면서 나름 전문가라고 지금 이 바닥에서는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언론 쪽으로 그렇게 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그래서 뭐 TV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뭐 하여튼 오래 하진 않았어요. 뭐 한 2, 3년 전부터 처음에, 그때는 뭐 그 코리니 기자라고 자칭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그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한 40억 정도 있었는데, 40억 더 있었겠죠. 이 사람이 날린 게 한 번에 지난번 폭락장에서 이때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이때 날린 게 이게 언제쯤 날린 거죠? 5월 23일 정도 날렸네요. 그러니까 40억을 23일.
이때 날린 거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니까 이때 날렸습니다. 이때. 19일 정도 날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있겠죠. 한번 보면 되겠죠. 뭐 자기가 이 사람들 언제 날렸습니까? 19일에 날렸네, 많이. 19일에 이렇게 폭락하면서 이때 날린 겁니다, 이 사람. 그래가지고 이때 39억 날렸다는 건데 대략 이 사람 보면 지금 한 50억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었죠. 한 3년에 한 50억 벌었으니까 많이 벌었다가 한 방에 이렇게 지금 40억 날리는 건데, 그래서 결론은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 사람 마진해서 그렇습니다. 남의 돈 빌려가지고 마진하다가 반대 매매 당해가지고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마진은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진을 하시면은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괜찮은데 오르면은 자산이 오르는 거고 내리면은 자산이 내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코인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또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양화와 악화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뭐 그거는 코인만 있으면 나중에 오르면 되는데 이 사람은 강제 청산 당했기 때문에 코인이 그 뭐 몇 개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되면은 한 50개 이상 돌리다가 빌린 것까지 해서 지금 다 강제 청산 당해서 코인 자체 개수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요즘 투자 방식이 개수를 늘리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건 되는데 이렇게 강제 청산 당하면은 BTC가 0이 돼 버리니까 이렇게 마진을 하시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가격 보고 6월 달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다 막 10%씩 일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거는 지금 이때 지금 내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내리는, 하도 많이 내려가지고 이거 한 30% 내렸을까요? 뭐 하여튼 이렇게 내리면은 지금 내리는 것도 24시간 기준으로 한 10% 이상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뭐 예전에 너무 많이 내렸으니까 지금은 많이 내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줄줄 흘러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답답하실 거예요. 이거는 아마 난이도 조정을 한 번쯤은 거쳐야 되는데, 이 지금 지난번에 난이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는 게 12일, 한번 떨어졌던 게 30일, 뭐 이 정도 되는 겁니다. 30일, 12일 이렇게 난이도 조정이 있었고, 이게 아마 지금 중국에서 풀이 빠졌으니까 해시가 높지는 않습니다. 이 지금 보면은 한번 볼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149x니까 높지 않습니다. 150, 높아봐야 150인데 이 정도 되면 난이도 조정이 한번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30일, 12일 이렇게 들어왔던 거죠.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보면은 보세요. 이게 12일 날 난이도가 이렇게 급격히 오르면서 채산성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이렇게 쭉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트리거가 된 거죠. 30일 정도에는 이때였잖아요. 난이도가 빠지면서 채산성이 올라가면서 이제 가격이 서서히 오르다가 이때는 겹친 거죠. 난이도는 급격히 올라갔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해시를 빼버렸고 이러면서 이제 뭐 계속적으로 그 이후로는 해시 레이트가 계속 올라가질 않으니까 가격이 줄줄 흘러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쯤 바뀌냐? 이거 아마 지금 난이도 조정이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뭐 보시면은 언제 정도 다시 오를까요? 이때가 되면 30일, 14일, 이때도 12일, 뭐 이 정도 됐잖아요. 어쨌든 30일, 31일, 1일 뭐 요 정도 될 겁니다. 이번 달에 31일이 있죠. 그러면 내일 혹은 1일 요 정도에서 아마 난이도 조정이 되면서 이 채굴 풀들 이제 디스트리뷰션도 아마 바뀌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가격이 아마 반등을 칠 겁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이제 반등이 오를 수 있는 것들은 이 채굴적인 측면에서는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아마 기대를 하시면서 그때 자산 배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네트워크 디스트리뷰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괜찮아요. 물론 지금 해시가 다 빠졌으니까 어쨌든지 지금은 이렇게 팔고 빠져나갈 건 이렇게 다 빠져나간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역시나 액티비티도 좋지도 않고 뭐 미승인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뭐 지금 뭐 이렇게 액티비티가 높지가 않으니까 뭐 어쨌든 뭐 채굴은 뭐 거의 뭐 부담은 없어요. 지금 어쨌든지 뭐 결론적으로는 큰 손들이나 채굴 쪽에서 한번
털고 한번 먹고 지금 다 털고 나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지 난이도 조정이 되면은 다시 아마 자산 배분이 새로 될 거고 그때를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도 6월 초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칠 테니까 다음번에 진행을 할 때까지 잠시 좀 기다렸다가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